그 신청했을 때는 이유가 뭐예요? 얼마라도 건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0원도 가는 돈이 없다. 그럼 이 경매 자체는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경매는 취하가 돼버려요. 그럴 경우 취하가 되지만 어쨌든 1억 5,300이면 이게 뭐 1억 5천이 그 압류로 빠져나가든 안 빠져, 여기 어차피 압류는 없지만 있는다고 치면 1억 5천을 받고 3천만 원을 얘네들이 배당을 받아도 어차피 배당 받는 거잖아. 득이 있으면 경매는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물건을 제가 고민했던 이유가 보통 저렇게 최저가 낙찰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변경이 된 거잖아요. 포기하겠다라고 다시 한 거잖아요. 변경은 없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수정하고 나면은 다시 낙찰가가 다시 정상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게 보통이었는데 네. 얘는 그런 거 없이 저렇게 최저가까지 떨어졌길래 뭔가 있나 싶어서 안 한 거거든요. 아,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은요. 이게 요 사람은 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냥 이거 어차피 이 금액에 낙찰이 안 될 거니까 그냥 속행해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다시 처음에 그 감정가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감정가로 시작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대항력은 포기하되 지금 유찰가보다는 그 감정가만큼 더 낙찰받을 수도 있으니까 감정가부터 다시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감정가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감정가에는 낙찰이 안 될 거니까 그냥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그냥 속행해 주세요. 이렇게 시청했기 때문에 그냥 속행이 된 거고요. 권리상의 문제가 하등이 없었으니까 지금 이걸 보고 10명이 입찰해서 1등하고 2등하고 200만 원 차이로 1등이 낙찰을 받고 그냥 깨끗하게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 압류가 있더라도 일단 상관이 없다는 전혀 상관이 없죠. 대항력 포기 사건은 압류가 있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깨끗한 물건이에요. 네, 완전 깨끗한 물건이죠. 했었어요. 대신에 문제가 뭐냐? 이거는 언제 매각이 된 거예요? 최근에. 최근에 7월 24일 날 매각이 된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수원시 건성구죠. 네. 이게 안녕하세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경매 물건에 정확하게 4,500건을 받아가겠다고 했어요. 네, 자기네가 회수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 이렇게 소진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소진할 게 아니거든. 1억 5,300이 소진은 됐지만 이게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1억 6천이야. 그럼 1억 6천에 소진되는 것보다는 1억 6천에 자기가 낙찰을 받고 전세는 1억 6천을 내면 보증금 1억 6천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바에는 우리도 이거 국고납금이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아가겠다 그러고 낙찰을 받는데 근데 얘네들이 낙찰을 받아가는 게 이게 이제 이거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팁 여기서 이제 공개되는 거가 뭐냐면 허그가 낙찰 받아가는 물건은 가치 있는 물건을 받아가요. 서울에 있는 물건은 거의 다 낙찰 받아가는데 아직 안산, 안양, 수원, 경기권 물건 같은 경우는 아직 부동산 가격이 이게 바닥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허그가 지금 서울 물건은 거의 다 받아가지만 아직 안양, 안산 이런 데 물건들은 허그가 매입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만큼 기회가 좋았던 물건이죠. 허그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아마 80% 정도의 낙찰 받아갔을 거예요. 1억 6천 정도에. 근데 허그가 안 들어왔지. 그래서 이 가격에 낙찰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셨으면은 입찰을 들어가는 게 좋았거나 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아파트는 거의 그런 물건이 없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근생 같은 경우 이런 거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위반 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위반 건축물은 여기 위반 사항이라고 찍혀요.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인수되는 건 없지만 위반이 있다 그러면 이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거든요. 자,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찾는 거지 또. 언제 기준이지? 이해강제의 기준이요? 그 발견할 때 아니에요? 발견할 때? 적발할 당시인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 84제곱미터 이하의 물건에만 해당이 됩니다. 84제곱미터는 몇 평이에요? 9평이에요. 왜냐면 정부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물건은 9평이라 그래서 이 물건들은 그 영세한 사람들을 위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아래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위반이 있어도
5년간만 받아요. 5번만 받아요. 5번만. 그 법이 2019년에 개정돼갖고 지금은 영구라고 붙은 거는데요. 그쵸?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법이 바뀌었어요. 2019년 4월에 법이 바뀌었어요. 4월에 이날 이후로는 그냥 영구납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불법이 언제 적발됐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사람들이 이거 60년 수업에 들었지만 2018년에 얘가 불법 건축물로 걸렸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5번만 내면 되니까 5년간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도예요? 24년도죠. 24년이면 넘었잖아요. 네. 이행강제금은 누구한테 부과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부과가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안 냈어요. 안 걸렸다. 아니요, 걸렸는데 안낸 거죠. 안 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2019년 4월 이전에 한 번이라도 납부를 했으면 5년에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적발됐는데 이 사람이 벌금을 1회라도 안 냈다.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안 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도 그 전에 적발이 있어도 영구 납부예요.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근데 그거는 갖고 소유자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경매를 납작 받았다고 해도 그거 인수사항이에요, 그게? 인수죠. 안 냈으니까. 영구 납부잖아요. 지가 안 내는데. 그냥 아니요. 5회만 납부면 5회만 납부면 재밌게 봐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이 사람이 5회 납부인데 3회까지만 냈어. 그럼 인수사항 아닐 것 같아요. 왜요? 그거 2번 더 내면 누군데? 2번 더 내야 되잖아. 내가 납작받았으면 2번 그래, 내야지. 좀 내야지. 내야 돼요? 네. 이전 그니까 주인이 내야 돼요. 이전 주인이랍니다. 그쵸. 네. 내가 내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납부해. 근데 만약에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이 23년도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23년도 7월이야. 그럼 23년도 그 8월이나 9월에 한 번 더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만 내고 3번 안 냈어. 그리고 한 번이 남았어. 그걸 낙찰 받았어. 그럼 내요 안 내요? 안 내겠네. 내요. 하나 부분은 내야 돼. 한번 그러면 그건 내가 이게 남은 기간에 받았으니까. 아, 남은 기간에 받았으니까 그래, 넘겨버리면 안 무조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안 낸 3회분은 이 사람한테 딸려가지만 낙찰받은 다음에 잔여 기간이 남은 건 내가 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남아 한 번만. 한 번만. 근데 이 사람이 낙찰 받아갔는데 한 번도 안 냈다? 그럼 영구 납부이기 때문에 내가 영구를 내야 되고요. 그 이전에 걸렸어도. 그래서 그 사항을 체크를 해야 돼.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안 내고 버팅기는 게 최상이거든요. 그렇지만 넘기는 게. 경매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건 어쨌든. 평생 따라갑니다. 따라간다는 게 나한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매를 넘기는 순간 투별된다는 거잖아. 난. 아니죠. 그거는 국세 체납으로 계속 딸려가는 거예요. 그 딸려가는데- 물건에 대해서는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죠. 네. 물건에 아, 대해서는. 물건이. 물건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그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으면은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관계 참 이행금은 악용하기 그게 아니라 건물이 계속 그 사람이 3회를 안 냈잖아요. 네. 그 3회분 안 낸 거는 따라간다고. 어쨌든 건물로 내야 따라가는 돼. 건물로 네. 따라가는 네. 거예요. 건물. 네. 아니, 아니 사람한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 돼서 채권이 돼서요. 그 전 사람한테 3회분까지 따라가고 하나분만 내가 낸 거예요. 그 사람이 4회분을 안 냈어도. 근데 이 사람이 그 4회분을 내고 한 회분을 안 냈다고 한 회분을 내가 따라오는 거고요. 그런 경우 이해는 하셨죠? 뭔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한 번도 안 냈다 그러면 영구 납부로 바뀝니다. 그게 그 전에 적발됐어요. 그거는 항상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럼 다 냈어도 과거의 위반 건축물 건물일 때도 대출엔 영향이 있어요. 소멸이 아니라 대출 상태에서. 이 불법 사항이 면적이 얼마에 따라서 틀려요. 그 불법 건축물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물건은 자 이상이 없는 거는 보셨죠. 근데 이 물건에 대한 거를 마저 하고 제가 기억해 두세요. 제가 기억할지 모르니까 이번 주에 제가
위반 건축물을 입찰을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이번 주에 그걸 한번 풀어드릴게요. 건물권에 대해서. 제가 깜빡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수업이 이런 식입니다. 주먹구구는 아니고요. 제가 다 그렇게 풀어드려요. 84제곱미터가 그 건물 전체 제곱미터를 말해요? 아니면 그 건물에서 내가 여기 보시면 여기 빌라에 해당이 되는 요 건물 면적에 대해서, 건물에 네, 대해서? 요 면적 사항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요게 84 이상이면 85제곱미터 이상이면요 취득세도 달라져요. 그러겠죠. 네. 아니 근데 최근에 제가 살려다가 아까 어그러진 부동산이 있었는데 네. 그게 위반 건축물에서 부동산에서도 그거 하지 말라고 꺼려 해갖고 안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84가 훨씬 밑이었는데도 왜 못하게 막았을까요? 위반 사항이 늦게 적발됐거나 적발 안 된 상태. 적발 안 돼서는 더 위험하죠. 아 84제곱미터 밑인데도? 아니 걸리면 영구적으로 내야 되는데. 84 밑이라도 상관없이 된다고요? 84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헷갈리셨구나. 제가 잘 말을 들어보시면 네. 84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5회 납부했다고요. 그 전에. 이상은 오히려 아니에요? 이상은 오히려 영구 납부예요. 이전에도 영구 납부가 있었어요. 이전에도 9평 이상은 영구 납부였어요. 그 개정이 되기 전에도 19년도 이전에도 그 위반 건축 면적이 더 넓으면 그거는 영구 납부였어요. 영구 납부 사항이었어요. 그거는 대수선이라 그래서. 그리고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22년도 위반 이후에 22년도에 뭔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죽은 사건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의 위반 건축에 대한 세금이 달라졌어요. 이행강제금이 그 22년 2월에 그때 이태원 참사 끝나고 나서 특별법이 제정돼서요. 이행강제금이 4배로 늘었어요. 지금은 위반 건축물 있으면 건물 못 갖고 있는 네. 저기 양주에 제가 다가구를 입찰 들어가려고 했던 물건이 있어요. 거기에 위반 건축 면적이 지붕층이었는데 그게 이행강제금이 4천만 원이었어요. 너무 커져, 이행강제금이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입찰을 못 들어갔어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시세조사예요. 시세조사는 뭐를 많이 보냐? 일단은 네이버 부동산을 봐요. 일단 위치를 보죠. 이게 어디 있는 건지. 약간 역세권에서 살짝 벗어나긴 했었는데 이게 인터넷이 느려서 조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도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의왕역 근처에 있던 건가 봐요. 그럼 길 찾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역세권과의 거리를 구할 때는요, 여기서 그냥 역을 치세요. 의왕역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길 찾기를 누르시면 실질적으로 의왕역까지 먼데? 뭐야, 엄청 엄청 먼데요? 역세권이 아닌데요? 좀 멀긴 먼 정도가 너무 아닌데요? 먼게 아닌데, 6.6km 6.6 인데? 있는데요? 걸어서 1시간이 했는데 넘어. 의왕역이 아니라 10몇 분이었는데 다른 역이 있나 봐요, 어디 근처에. 있었어. 네이버 지도를 보면 네이버 지도인데요? 일반 지도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리에서 일반 제일 지도를 자동차가 볼게요.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 화서역. 화서역 같은데? 그래봤자? 성균관 저 밑으로 성균관대역일까요? 성균관대역. 여기까지도 해도 4.1km인데요? 역세권 아닌 거예요. 잘못 보셨어요. 수인선 뭐가 없잖아. 되게 많았는데. 뭐가 되게 많았어요? 저기에 뭔가 잘못 보셨던 것 같아요. 빨간 선이 뭐가 있었는데 빨간선? 뭐 없는데? 화서역까지도 3km는 넘겠는데요? 어리려 봐도. 이거는 잘못 보셨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 홈플러스가 있어서 입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안에 천이 있고 이런 큰 마트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여기 초등학교까지 학교가 좀 있으면 있었던. 예, 초등학교까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입지는 나쁘지 않은데 잠깐 여기 몇 평이었어요? 11점. 작은 평 파우스도 작은 건데 그닥 좋은 물건 아닌데요? 안 받고 잘했는데요? 가격이 워낙 싸게 나와갖고 저 정도면은 뭐 아무리 저렴하게 자. 팔리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아파트지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는요 네. 일반적인 아파트보다 이게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거는 안 받은 게 잘한 거예요. 왜냐? 봐봐요. 대지 지분이 2평뿐이 안 돼요. 이 수원 건성구의 대지 지분 2평짜리 갖고 얘가 시세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다만 신축일 것 같아요. 22년도 신축이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보통 보면 노후도가 언제부터 심하게 이루어지냐면 20년이에요. 이건 보유하고 나서 2040년 이전에 매각을 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 물건에 접근한다 그랬고 시세가 좋다. 여기 임대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 부동산에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 원룸인 것 같은데 1.5룸이나 원룸. 여기 보시면은 원룸 형식의 다락방이 있는 구조예요. 1.5룸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투룸에 대한 시세를 한번 볼게요. 자, 아파트 오피스텔의 가격을 월세 가격을 한번 볼까? 거래 방식 월세 가격을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정도면은 커널파크면 오피스텔이 나올 거예요. 커널파크 요거네요. 월세가 요게 동호수 6층에 611호 요렇게 해서 면적을 보세요. 611호 그러면 611호 보시면 89.36B죠. 네. 그러면 89.36B를 선택하시고 요거에 월세 가격을 보시면 1000에 70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는 1억 5천 정도의 시세란 말이에요. 매매가를 한번 볼게요. 신축이니까 매매가는 좀 더 비쌀 거예요. 매매가 보시면 1억 9천이네요. 매매가가. 그런데 요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예요. 요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받으시길 잘했어요. 무주택이신데 이 주거용 물건 받아봤자 돈도 안 되는 거 정말 안 받으실 천원이네요. 네. 이거 받았으면 후회하셨을 거예요. 시세가 1억 9천 아니 1억 9천인데 그것도 나가기 쉽지 않나? 안 팔릴 거예요. 이건 호가예요. 호가. 사람들이 내는 매물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받으신 게 잘한 것 같고요. 놓치신 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운이에요. 본인이 이거 입찰 들어갔으면 1억 6천에 받았으면 돈도 안 되는 거에 그냥 힘만 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봐도 네. 있는데 너무 높게 봐. 지금 9,800인데 네. 이 사람 이은관 씨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얘 공시지가 1억 미만이니까 다주택자일 수 있는데 실거주로 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가격은 메리트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버리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시세 파악이 쉬운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들어가는 물건이고요. 이게 수익을 볼 만한 물건이 아니라 저게 주상복합이 아니라 그냥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괜찮은 거예요? 또 완전 가치가? 오피스텔 안 들어가요. 잘. 오피스텔을 들어가는 경우는 수익률이 확실했을 때 이걸 1억 5천 정도에 낙찰받을 거면 저는 월세 최소한 8, 90 이상은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월세가 70분이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월세 70이면 이자 내고 남는 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월세를 1,000만 원당 5만 원을 계산을 해서요. 월세 곱하기 20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70이니까 1억 4천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조금 1,000만 원 보태면 1억 5천이에요. 그럼 1억 5천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받으면 수익률이 6%가 나와요. 수익률 6%짜리를 오피스텔을 받아다가 매매할 때 매도 차익도 못 받는 걸 갖다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자, 은행이자 내가 이거 받으면 5% 이상 낼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거의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하게 저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단순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물건은 받으니만 못하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그냥 내 돈 그냥 유돈 들여서 이렇게 내 월세 내고 사느니 내 걸로 해가지고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돈은 안 되는 물건이에요. 이런 물건은 피하자. 다만 이런 애들이 판교에 있다 이런 말이 들리시죠. 네. 그러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도 많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 고수익자들이기 때문에 월세가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모셔야 돼. 그래서 이 물건은 안 받으시기를 잘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시세 파악했듯이 시세는 이렇게 해당 평수를 그냥 이게 몇 제곱미터인지 봐봐요. 이 물건 정보를 봐서는 점유 11.6평인데 36.88 그럼 모르잖아. 내가 이거 물건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물건을 띄워봤지만 이게 여기에 뭐 36이라는 게 어디 써 있어? 없잖아요. 왜 단지 정보 보시면은 36이라는 거 없잖아요. 평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호수를 딱 찍어서 612로 해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89.36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아예 내가 시세 36.86P B를 봐서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에 됐는지. 자, 1억 9천에 됐네요. 만약에 1억 9천에 매매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매를 딱 찍었어. 그런데 동일 매물 묻기로 해가지고 물건이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죠? 네. 그러면 내가 팔려면은 1억 8천에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봐봐요. 1억 8천에 계산해 봅시다. 엑시트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1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 쳐왔어. 매매 사업자야. 그러면 취득세 내가 주택수가 없었을 때는 무주택일 때는 1.1% 내겠죠. 1.1% 내면 1억 5천에 낙찰 받았다면 1억 뭐 인테리어 신축이니까 할 게 없고 그렇다 그러면 취득세랑 등기 비용까지 해서 1억 6천 정도 들어갈 거예요. 1억 6천에 내가 받아서 1억 6천 자 계산해 봅시다. 1억 6천에 받아서 6천만 원에 1억 6천만 원에 1억 6천만 원에 뭐가 왜지? 하나 둘 셋. 1억 6천에 받아다가 얼마에 팔 거야? 1억 9천에는 내놓은 사람이 많으니까 1억 9천에는 안 팔릴 거 아니야. 1억 8천에 판다고 쳐보자고요. 1억 8천에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매매 사업자로 단타를 친다 그러면 세금은 2천만 원대면은 15%만 낼 거예요. 다음 분기 때 15% 정도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0만 원 공제는 들어가요. 개인 공제 들어가요. 250만 원. 개인 공제 들어가고 2천만 원 차익에서 250만 원 빼면 1,750만 원 중에 그러면은 매매 사업자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2천만 원 정도 한 3천만 원 낸다 치면은 한 1억 한 4천 정도는 수익을 보겠네요. 1,4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보겠네요. 단타로 친다면 이렇게는 하겠지만 아니 매매 사업자가 있으면 세금이 몇 프로라고? 근데 매매 사업자를 내면은요. 매매 사업자를 내면 단타를 칠 수가 있어요. 그건 양도세를 낼 때 그 세금을 그 기본 공제로 해서 15%만 세금을 내고요. 남는 금액에 대해서 2월 연도 다음 연도에 내 소득 금액에서 그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근데 요거 하나만 하고 말 거냐고요. 만약에 여러 건에서 내가 예를 소득 개인 소득표를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5,400만 원인가가 넘어가면 세금률이 45%까지 올라갈 거예요. 45% 낸다 치면 이거 15% 내고 45% 내면 1,000만 원도 안 남고 1,000만 원 정도 남을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 갖고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 이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좀 더 돈 되는 물건을 잘 받아야지. 이건 돈이 안 되는 물건이에요. 보통 어느 정도의 수익이 들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3, 4천 이상 수익이 안 되는 물건은 안 들어가요. 그러려면 좀 시드가 더 커야지만 그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시드가 아니요. 작으면 볼 수가 없죠. 시드가 작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제가 수익이 가장 잘 나는 게 2억 위아래 물건이 2억에서 3억 사이의 물건이 가장 수익이 잘 나요. 이거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봐봐요. 이거 1억 5천만 원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 80% 제하고 나오면 내 돈 3천만 원 묶여요. 그렇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네. 근데
3억짜리 납찰받았다고 칠게요. 3억에 80% 들어가면은 내 돈 얼마 들어가요? 6천. 세금 빼고 6천. 9천이나 들어가나? 6 6천 들어가죠. 6천. 네. 6천 들어가가지고 6천 들어갈 때 한 번에 3, 4천 먹는 게 나아요? 3천 들어가지고 돈 청산해도 먹는 게 나아요? 이게 6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또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세를 내면 보증금 한 3천만 원 받으면 3천만 원뿐이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계산했을 때 수익이 나는 모델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 불법 건축물 얘기한다 그랬죠. 이번 주에 제가 들어갔던